4월 2일부터 8일까지 이집트 요르단, 5월 1일부터 7일까지 그리스 산토리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사인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종교개혁사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시간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크게 세 개의 사건,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낭트 칙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종교개혁 시대 5인방 가운데 마지막 인물인 헨리 8세를 중심으로 하는 그 영국의 튜더 왕조, 바로 영국의 절대 왕정인 튜더 왕조의 탄생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첫 시간으로서 장미전쟁, 바로 튜더 왕조가 등장하기까지의 그 배경인 장미전쟁, 바로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 사이의 그 30년 전쟁에 대해 살펴봤죠. 자, 오늘은 튜더 왕조를 창건한 헨리 7세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헨리 7세 1485년, 바로 장미전쟁이 마무리되는 때부터 1509년까지 통치한 헨리 7세, 바로 튜더 왕조의 창건자죠. 그의 원래 신분과 본명은요, 2대 리치먼드 백작 헨리 튜더예요. 자, 리처드 3세가 어린 조카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리처드 3세로 즉위하게 된다. 그러면서 분열된 요크 지지자들과 떨어진 민심을 포착해서 2년 만에 반정을 일으켜서 성공을 했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로 에드워드 3세의 아들 가운데 바로 흑태의 장남, 차남, 삼남, 4남, 바로 이 3남인 랭커스터 가문과 막내인 요크 가문 사이에 벌어진 30년 내전, 이게 바로 장미전쟁이다. 바로 붉은 장미를 그리고 백장미를 각각 가문의 문장으로 하는 두 가문의 전쟁, 그래서 장미전쟁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요크 가문에서 바로 리처드 3세가 어때요? 에드워드 4세의 아들 에드워드 5세 어린 조카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본인이 즉위합니다. 찬탈한 거예요. 마치 단종을 폐위시키고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한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자, 왕권이 추락하고 요크 가문에서도 이제 반란이 일어난 이러한 상황을 잘 포착해서 바로 헨리 7세가 등장을 하게 된 것이다.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는 선왕인 에드워드 4세, 에드워드 4세의 딸 엘리자베스와 결혼하면서 바로 요크 가문의 정통 후계자인 엘리자베스와 결혼하면서 어때요? 이 요크 가문의 지지를 이제 강력하게 얻게 된다. 그러면서 튜더 왕조를 개창한다고 했죠. 자, 이런 30년간의 이 동족 상잔으로 인해서 왕족, 귀족들의 칠할이 사라진 상태였다. 그래서 이 튜더 왕조는 영국 역대 왕조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왕권, 소위 말하는 절대 왕정기였다는 것이죠. 그의 아들 헨리 8세 그리고 손녀인 엘리자베스 1세 시대 이 시기에 영국 제1의 전성기를 열고요. 대영 제국의 토대를 놓게 됩니다. 헨리 7세는요, 그의 당대에는 평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음험하고 또 굉장히 노랭이였거든요. 인색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얻었지만 후대에는 평가가 약간 다릅니다. 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그가 이제 왕권을 안정시키고 또 30년간의 전쟁으로 탕진된 영국의 국고를 충실히 한 왕으로 또 긍정적으로 재평가가 되고 있는 인물이다. 그가 속한 이 튜더 가문은요, 원래 이 웨일즈에 속한 웨일즈의 최고 귀족 출신이었어요. 영국의 에드워드 1세 때 이 웨일즈 지방이 정복되는데 그 이후에도 영지와 특권을 인정받게 되는데, 하지만 영국 전체로 따진다고 하면은 이 튜더 가문은 이제 굉장히 하급 귀족에 속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그의 할아버지인, 이 헨리 7세 할아버지인 오웬 튜더, 헨리 7세의 할아버지인, 아버지가 에드먼드 튜더, 할아버지가 오웬 튜더죠. 이 오웬 튜더가 캐더린, 그러니까 이 헨리 7세의 왕비, 미망인인, 바로 이 캐더린과 결혼하면서 가문의 격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는가? 에드먼드와 그리고 제스퍼가 태어났는데 그 장남 에드먼드가 이 마가렛 뷰포트와 결혼해서 태어난 게 바로 헨리 7세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장남 에드먼드 튜더, 여기와 이 마가렛 뷰포트가 어때요? 쭉쭉 올라가니까 어때요? 이 존 뷰포트가 바로 헨리 4세,
바로 랭커스트 가문의 초대왕이었던 헨리 4세와 그 남매예요, 남매. 이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쪽으로는 그냥 웨일즈 쪽에 속한 하급 귀족이었지만 엄마 쪽으로 길게 올라가면 어때요? 헨리 4세와 연결되는 바로 이 랭커스트 가문의 반계에 속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부계로는 전혀 왕실과 관계가 없지만 모계로 겨우겨우 왕과 혈통이 닿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만 치자면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장미전쟁, 30년간 이어진 장미전쟁으로 왕족들의 골육 상전이 벌어지면서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은 차례로 이 북의 계승자들이 차례로 다 몰락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포착하게 된 것이죠. 자, 그는 어머니 가문인 이 뷰포트 가문이 잉글랜드 왕위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전쟁을 일으켰다. 한참 요크 가문이 잘 나갈 때는요, 그는 이제 브루타뉴나 프랑스 궁정을 떠도는 유랑 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리차드 3세가 즉위해서 조카 에드워드 5세를 살해하죠. 그러면서 요크 가문이 분열되고 그리고 왕권이 추락하고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잘 포착을 하게 된다. 자, 조카를 폐위시킨 것만으로도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 리차드 3세는 급기야 에드워드 5세, 그의 아우 리처드 왕자, 두 명의 조카를 런던 탑에 감금시킨 후에 무참히 살해해요. 자, 이러면서 기존의 지지자들도 실망하고 권력 기반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크 가문을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보즈워스 전투, 1485년 있었던 전투에서 리처드 3세가 전사하면서 그의 왕관을 이제 쓰고 본인이 즉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크 가문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해서 분열된 요크 가문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성공을 하죠. 정통성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랭커스트 가문의 핏줄을 이어받았고 엄마 쪽으로요. 그리고 혼인을 통해서 에드워드 4세 딸과 결혼해서 요크 가문과 결합에 성공했던 것. 이게 이제 왕으로 오르는데 바로 하나의 왕조가 탄생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헨리 8세. 이 헨리 8세는 명실상부한 바로 랭커스트 가문과 요크 가문의 핏줄을 모두 이어받아서 이제 정통성을 모두 갖추게 된다. 자, 이 튜더 왕조는 15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잉글랜드, 영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전제 권력을 행사했다. 초기에는요, 혈통으로 정통성이 떨어져서 치세 내내 반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즉위 후 정통성을 강화하고 또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해서 이 에드워드 4세의 딸인 엘리자베스와 결혼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듬해 둘 사이에서 적장자인 아더가 탄생함으로써 권력 기반은 공고해진다. 그는 각종 내란에서 직접 군대를 통솔하면서 통치력을 인정받았거든요. 그러다가 또 반대파들을 가혹한 진압보다는 관대한 회유책을 써서 환심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덕분에 얼마 못 갈 것 같던 왕위는 점차 탄탄해지면서 150년간 이어진 영국의 절대 왕정, 튜더 왕조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헨리 7세는요, 무력으로 왕권을 얻고 초기 10여 년간은 반란에 엄청 시달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 왕으로서 이 군인보다는 이 장사꾼 기질이 상당히 농후한 인물입니다. 아들 헨리 8세와 상당히 대비되는 인물인데, 헨리 8세가 돈을 뭐 그야말로 펑펑 쓴 사치의 왕이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인 헨리 7세는요 극도로 절약을 했다. 재정 문제를 그는 최우선으로 생각했는데, 뭐 그도 그럴 것이 30년간 이어진 장미 전쟁으로 국가 재정이 완전히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기 때문에 재정 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이와는 별개로 그가 개인적으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병적으로 집착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액의 돈을 국왕인 본인이 직접 하나 둘 셀 정도로 돈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의 치적으로는 이 항해 조례를 발표한 것인데, 이것은 뭐냐? 바로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 지금도 와인으로 유명하죠. 이 보르도에서 포도주를 수입하는 그 선박, 그러니까 영국의 외국 물산을 수입해서 들어오는 선박은 무조건 영국 국적에 배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항해 조례예요. 이걸 강제로 통과시키면서 장사꾼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재정도 확보하고 민심도 얻는,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는 계책이었다는 겁니다. 이후 항해조로는요, 영국의 기본 입장이 되어 이 항해조를 통해서 헨리 7세는 상인들에게 환심을 제대로 사서 의회에서 통치의 기반이 되는 턴세와 이 파운드세를
치세 내내 국왕이 마음대로 의회에 동의 없이 마음대로 거둘 수 있도록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스튜어드 왕조 시대까지 국왕의 주 수입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왕치고는 굉장히 얍삽한 인물로 또 평가되는데 엘리자베스 공주와 결혼을 하고 대관식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아까워서 대관식을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크 지지자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대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남인 아서와 결혼한 이 아라곤의 캐더린이 있는데 둘이 결혼해요. 장남 아더와 캐더린이 결혼합니다. 바로 이 캐더린이 누구냐? 바로 프랑스, 스페인의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 그리고 카스티아 이사벨 1세. 둘이 결혼하면서 스페인이 통일됐다 그랬죠? 거기서 태어난 막내딸이 캐서린이거든요. 캐서린. 그리고 이제 그 언니가 후아나예요. 후아나. 한번 언급한 바 있죠? 광녀 후아나. 그리고 미남 펠리페 1세. 한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캐서린과 바로 이 헨리 1세의 첫째 아들 아서가 결혼하거든요. 하지만 이 아서가 금방 죽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거액의 지참금을 돌려주기 싫어서 이 캐서린 바로 이 며느리를 잡아두는 거예요. 잡아두고 나중에는 이 캐서린은 어떻게 하는가? 둘째 아들인 헨리 8세와 결혼을 시키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지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헨리 8세가 새롭게 또 결혼하는 거니까 어때요? 이 캐서린 아버지인 페르난도에게 지참금을 또 새롭게 요구합니다. 와, 딸 하나 가지고 결국은 이제 며느리 하나 가지고 이제 첫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지참금 받아놓고 둘째 아들과 재혼을 시키면서 이거 뭐예요? 그 지참금 돌려주기 싫어서 둘째 아들과 재혼시킨 건데 둘째 아들과 새롭게 결혼하니까 새롭게 지참금을 요구한 거예요. 완전 노랭이죠. 결국 받아냅니다. 지참금을 계속 미루자. 왜냐, 결혼을 미루면서 이 캐서린 며느리를 계속 푸대접하니까 이 페르난도는 이제 딸이 영국에서 푸대접 받는 게 싫어가지고 또 지참금을 새롭게 또 낸다. 완전 노랭이죠. 자, 그는 법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미 없어진 새로운 세금들을 막 발굴해요. 그래서 가혹한 이 징세관들을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과세를 하게 된다. 귀족들과 백성들로부터는 이제 미움을 크게 샀겠죠. 그리고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욕을 당대는 바가지로 먹게 됩니다. 그는 돈 앞에서 굉장히 희대의 노랭이였고 쫌생이었고 구두쇠였다. 어쨌든 이로써 오랜 내전으로 재정 파탄한 왕실을 지탱하고 그의 뒤를 이은 헨리 8세가를 비롯한 후임자들이 마음껏 써먹었다는 것이죠. 자, 장민전쟁 때 죽은 랭커스트 가문과 요크 가문의 그 왕족들의 영지, 죽었잖아요. 그 영지를 꿀꺽 삼켰고요. 그리고 1501년 영국의 그 장남 아서와 이 아라곤의 캐서린이 결혼했다 그랬죠. 아주 이듬해 아서가 죽는다. 그러면서 1503년, 2년 후인 1503년 자신의 아내 왕비 엘리자베스가 출산하다가 또 죽어요. 그러면서 아내와 아들의 연이은 죽음은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헨리 7세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그는 새 장가를 원했다고 해요. 새 장가를 원했는데 맨날 이제 지참금만 밝히니까 결혼을 하러 안 오는 거 전부 퇴짜 맞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맏아들의 아내 캐더린, 이 캐더린의 언니인 후아나와에게 청혼을 해가지고 비웃음을 사게 됐죠. 아무리 근친혼이 잦은 중세 유럽이었다고 해도 만약에 성사됐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후아나하고 캐더린은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서지간이 되는 그야말로 계족보가 탄생할 뻔했죠. 어쨌든 지참금을 너무 밝혔기 때문에 두 번이나 지참금 뜯겼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쪽에서 이 청혼을 거부해서 이 계족보는 탄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생 말년에 우울증을 깊이 앓다가 골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유일한 취미생활에만 몰두했다고 해요. 그 유일한 취미생활이 뭐냐? 바로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돈만 세는 거예요. 동전만 계속 세고 있었다. 1509년 그런 결핵이 악화되어가지고 죽게 되고요. 그때 나이가 52세였다고 합니다. 그의 통치기에 세금 징수를 잘 해서 총애를 받은 두 명의 신하가 있었어요. 가혹한 징세관, 에드먼드 더들리, 그리고 리처드 엠슨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들이 어때요? 왕에겐 총애를 받았지만 역으로 백성들에겐 증오의 대상이었겠죠. 이 두 사람은 헨리 7세가 죽자마자 민심 안정과 정의 구현 차원에서 헨리 8세가 즉위한 이후 둘 다 처형을 하게 되죠. 저렇게 하면서 오늘은 튜더 왕조의 그 창건자인 헨리 7세의 통치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